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네, 미국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여파와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나타날지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국내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피격 사건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저희가 앞 프로그램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뭐 자금이 뭐 쏠릴 것 같다 이런 관측은 나오는데 실제 우리 아시아 시장이 지금 문을 열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났습니까? 일단은 채권 금리는 좀 반등을 했고요. 채권 금리.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좀 반등을 했지만 그 임팩트가 큰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임팩트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약간의 플러스권에서 등락을 보일 뿐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도 마이너스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변동성보다는 조금 경계한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각에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렇게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렇지. 만약에 그렇다면 달러가 강해야 되고 채권 금리는 급락을 했어야 되겠죠. 채권금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채권금리는 반등을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한 2, 3주 전에 1차 대선 토론 이후의 흐름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대선 토론에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잘해가지고. 그때 보면은 거의 붙었던 지지율이 좀 벌어지면서 4%포인트 가까울 정도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거든요. 그때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은 채권금리가 좀 반등을 했고요. 채권 금리가 4.2에서 4.5로 반등을 했고 많이 뛰었네요.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던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들은 일정 부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줘서 추세를 바꿀 만한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했잖아요. 그때 채권 금리가 올랐다. 4.10년물이겠죠? 4.2에서 4.5로. 4.5. 이건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대중국 관세를 60%로 올리겠다. 다른 나라들도 다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가는 오를 거고 인플레이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재정도 불안해지게 된다면 물가 부담, 그리고 채권물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좀 시장에는 좀 흔들리는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정도에 그쳤던 거죠. 4.2에서 4.5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뭔가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아니면은 진짜로 경기 흐름들이 그렇게 갈 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4.5에 있었던 금리가 4.2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내려왔다. 왜 그러냐면은 펀더멘탈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경제지표는 좀 부진했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채권 금리를 끌어내렸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거기에 따른 채권 금리 등락, 글로벌 금융시장의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림들이 뒤집어진다, 뒤바뀐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201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이에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는 8월 달까지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9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들이 있었지만 대통령 확정된 뒤에 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달러는 강하고 올드 이코노미가 부활할 거야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등락은 있었죠. 9월, 10월,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고 역전을 하면서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는
달러도 강했고 뭐 월드 이코노미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 2017년의 흐름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103포인트였던 게 88포인트로 떨어졌고요. 달러 값은. 예. 네. 그리고 글로벌 증시 흐름들을 보면면 IT가 시장을 주도했지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의 흐름들과 추세는 경기 흐름이나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거겠죠. 이 와중에 정책이 바뀌고 변하고 그런 정책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추세가 쉽게 좀 조기에 꺾인다든지 아니면은 더 연장된다는 그림이지 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잘 가던 뭐 종목이나 증시가 급락을 한다든지 급락을 하던 종목이 급등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추세가 막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지금 이번 이슈도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매매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조사 결과대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네.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도 뭐 큰 변화는 좀 없을 거로 봐야 되나요? 2025년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5년 상반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선 바로 정책을 펼치긴 좀 어렵고 어느 정도 내각을 구성한 뒤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력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 시차를 감안해 봤을 때 빨라야 25년 하반기부터 정책이 나오고 경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뭐 아직까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분간은 지금 펀더멘탈 흐름, 경기 흐름, 통화정책 흐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피격 사건으로 우리 증시도 뭔가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니까 일본 뭐 방산주들이 좀 오른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는 혹시 업종의 무슨 뭐 차별화라든지 뭐 변화라든지 이런 건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변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향후 지금 4개월이 남았거든요. 미국 대선까지. 그 과정에서 지지율 등락에 따른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렇게 갈 거야라고 확정짓기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격차가 뭐 10%, 20%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확률로만 좀 큰 격차가 나는 거지 지지율에 있어서는 3에서 4%포인트 그리고 뭐 지금 워낙 타이트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뭐 그 지지율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얼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의 경우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율이 높았지만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긴 거였죠. 그렇죠. 선거인단이 많은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도 뭐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국방 방산 관련주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부진하고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더 지속되고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차 토론 이후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조금 사실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지난 주 후반이죠. 상당히 그 미국 테크주들이 아주 급락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말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당시 이 투자자들은 굉장히 그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서학개미들이 당시 기술주를 대거 순매수를 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당시 서학개미들. 일단은 뭐 기술주 워낙 많이 올랐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 동안에만 30% 이상 폭등을 했던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10% 이상 올라왔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CPI가 발표되자마자 꺾였다. 왜 그랬을까? 뭐 표면적인 이유는 많이 올랐다라는 것들도 있겠지만 뭐 실업수당 청구 수가 좀 줄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하게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경기가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90%를 넘었습니다. 90%. 90%를? 네.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을 보면 9월, 11월, 12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 차례를 인하한다는 있어요? 기대의 심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아있는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서 FMC에서 모두 금리 인하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게 굳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게 증시의 호재가 될까? 호재가 될까? 또 하나는 이게 기대심리가 너무 과하다라고 한다면 기대심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도 미뤄졌다라는 이슈가 벌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는데 예. 이건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네,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 매물 소화, 과열 해소 과정이지 여기서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끝났다면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전 업종들의 종목들이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달 러셀 2000 중소형주는 3% 이상 폭등을 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 심리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형주와 소외주들은 좀 반등을 하는 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당시 그렇게 6월 소매 물가가 이제 뚝 네. 떨어지니까 테크주에서 중소형주의 어떤 전환, 이전 이거는 뭔가 좀 시장을 좀 더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본다면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조정 과정이다. 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등락은 있겠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아니라 좀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 과정이니까 저는 조금만 버티시면은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주들의 조정은 아까 조금만 버티면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네. 뭐 어떻게 좀 어느 정도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 조정 장세라는 건?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3분기만 잘 버티면 4분기 내년까지는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만. 네.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들이 좀 과열 양상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오히려 전자라든지 이런 레거시 반도체들이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겠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반등은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3,100을 넘어서기보다는 3분기는 조금 쉬어갔다가 4분기에 다시금 레벨업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현재 코스피도 아까 전 코스피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때 뭐 2,900을 곧 뛰어넘을 것 맞습니다. 같더니 그 앞에서 조금 주춤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는 3,000 돌파의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있는데 네. 혹시 그 대신증권에서는 우리 부장님께서는 언제 이거는 가능할지 3,000 코스피 돌파가 과연 조만간 올 수 있을지 연내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연내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3분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쉽지 않다. 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 지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세게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0%를 넘어섰고 그리고 11월, 12월까지 3번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가 들어와 있다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란이 또 가중되게 된다면 한 3분기는 좀 쉬었다가 금리 인하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도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아마 4분기쯤부터는 좀 다시금 추세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는 6월 소비자 CPI가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경기가 이게 지금 침체로 들어간다. 혹시 이런 지표나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그건 없고. 네, 네. 그건 없고요. 일단은 소비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소비, 하시는데요. 예.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 지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년 대비 성장률로 보면요. 여전히 3%대거든요.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도 보면 예. 지금 2% 후반에서 3%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이게 너무 뜨거웠던 게 좀 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네. 좀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급격한 침체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 나오면 연준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금리 인하를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하겠죠. 더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단기 변동성 좀 더 커질 수 있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이라는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단기 등락 변동성 확대 이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은 뭐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조정에 따른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높은 레벨을 기대하고
3분기를 잘 활용하신다면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월가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를 뭐 무려 최대 3차례까지 예상을 한다는데 첫 번째가 이제 9월에 있을 거다. 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에 네. 앞서서 8월에 혹시 한은의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느냐, 아니면 연준 이후에 10월에 해야 되느냐, 뭐 이 전문가들도 전망이 다르던데 맞습니다. 혹시 네. 우리 이경민 부장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한테는?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한 달 먼저 하든 한 달 뒤에 하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저희는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어놓고. 네. 네. 그 이유는 소수 의견은 없었지만 그게 6월 CPI 확인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만약에 6월 CPI를 확인했다면 어떤 스탠스였을까? 또 하나는 뭐 한국의 포워드 가이던스로 말을 하고 있는 예. 3개월 뒤 기준금리에 있어서는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아졌거든요. 뭐 2명이 그랬다는 네. 거죠. 금통위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향후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달에 거의 기정사실화되게 된다면 8월에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정시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잘 버티면 4분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그런 전망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무엇보다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좀 빼놓고 갈 수 없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고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레벨업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실적 모멘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자사주 강화, 주주시장 정책 강화라는 모멘텀들이 남아 있어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를 3분기 흔들릴 때마다 좀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이미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면은 좀 잘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주 쪽이거든요. 성장주. 네. 뭐 2차 전지와 인터넷 쪽인데요.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게 된다면 채권금리는 좀 더 안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2분기,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컨빅션, 자신감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밀려났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시즌 또는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 또는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던져주기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을 부각하면서 매크로 환경과 맞물려서 성장주가 한번 주도주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와 과연 주도주 대열에 동참할 것인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